이어서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감염력이라든지 여기에 병원성, 병독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염력이라고 흔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있죠. 이 감염은 인펙션입니다. 감염. 인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숙주의 체내에 자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균, 박테리아든 또는 바이러스가 해당되는 타겟이 되는 숙주의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서 발육하거나 또는 정식해서 어떤 조직 반응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염. 그 다음에 발병이라는 것은 이런 감염의 결과로 인해서 숙주가 병적인 어떤 이상 현상을 표시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발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감염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량의 병원체 수, 최소량의 수를 우리가 감염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소량의 병원체로서 해당되는 숙주를 감염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감염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염에 대해서 제가 쭉 이 부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병원성 또는 병인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감염된 숙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능력, 다른 말로 발병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 병원성, 병인성, 발병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숙주에게 이제 감염이 되었잖아요. 감염이라는 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숙주의 자리를 잡아서 발육 또는 정식해서 조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감염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감염이 된 숙주에게 실제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 병원성 또는 병인성 또는 발병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이 감염력이 무엇인지, 그 다음 병원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남아있는 병독성, 동력, 비루런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병원체의 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말 그대로 숙주에게 질병을, 그죠? 숙주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바로 병원체의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원체가 숙주에 대한 심한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 똑같은 이야기죠. 그 질병의 중증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력이 무엇인지, 병독성이 무엇인지, 병원성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감염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뭐냐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감염병이 발생되는 그 과정을 이전에 제가 설명하죠. 6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체에서 숙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병원소, 또 병원소에서 좀 탈출을 해서 그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숙주로 침입하게 되면 그곳에서 어떤 감염병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되어지는 이러한 6개의 과정을 거쳐서 감염병이 발생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병원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그다음에 리케치아, 그다음에 곰팡이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병원체가 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병원체에 의해서 어떤 감염이 되는 내용들, 그다음에 병원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병독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숙주에 도달하기 전에 잠시 우리가 머무르는 그런 곳이 우리가 병원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일종의 감염원으로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병원소가 동물이 되거나, 그죠? 이랬을 때 동물에서 다시 인간으로 이렇게 감염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
일종의 이런 그 감염원이 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숙주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로 머무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소는 크게 우리가 인간 병원소, 그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그 동물 병원소, 그 다음 토양,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병원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간 병원소, 그죠? 그 다음에 동물 병원소, 토양, 이 세 가지로서 이 병원소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 병원소입니다. 인간 병원소도 인간 같은 경우도 보통 환자, 저 이런 그 병원체를 지니고 있는 이 환자인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성, 정상이 있는 감염자, 무증상 감염자 또는 보균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환자라 그러면 실제 정상을 나타내고 있는 감염자일 수도 있고 정상을 나타내지 않는 감염자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균을 복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성 감염자, 정상 감염자 같은 경우는 임상적인 증상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미 병원체에 감염이 되어 있고요. 그 몸속에 해당되는 병원체가 이렇게 침입해서 정식 또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죠? 그래서 있으면서 임상적인 증상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정상 감염자라고 하고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면은 실제로 병원체가 해당되는 숙주에 침입해서 자리 잡고 있지만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이 병원체가 침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미생물학 및 면역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병원체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무증상 감염자가 엄청나게 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정상이 나타나는 사람에 의해서보다는 이렇게 정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연성 감염자에 의해서 더더욱 그 대대적인 집단적인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균자라는 것이 있죠. 병원체 내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혀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의 감염원으로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균자라고 하는데 이 보균자 같은 경우에도요. 잠복기 보균자, 회복기 보균자 또는 건강 보균자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잠복기 보균자, 회복기 보균자, 건강 보균자 이렇게 세 가지의 어, 타입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잠복기 보균자는 이러한 병원체가 이 몸속에 자리를 잡은 뒤에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 기간 중에 병원체를 계속 배출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잠복기 보균자입니다. 즉, 일단 임상 증상은 보균자라는 것 자체가 대체적으로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병원체를 계속 배출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잠복기 보균자라고 하고 회복기 보균자는 임상 증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최종적으로 다 사라진 그 상태에서도 일부 병원체가 몸속에 일단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남아 있는 병원균이 계속 배출을 하는 이 병원균을 배출하는 이런 사람을 회복기 보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 보균자는 아예 감염되었어도 증세를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코로나19 같은 경우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흔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균을 계속 배출하기 때문에 많은 감염을 일으키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증상 감염, 즉 그 건강 보균자가 어떤 어, 그 균을 이렇게 배출해 나가는 무증상 감염자로서의 어떤 보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병원소, 잠깐 머무른 장소인 병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인간 병원소거든요. 인간 병원소는 환자가 중심이 되고 또 복용자가 또 중심이 되고 있죠. 환자 같은 경우는 뭐죠? 정상이 있는 현성 감염자와 무증상의 불현성 감염자, 복용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복용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 잠복기 복용자, 회복기 복용자, 건강 복용자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제 동물 병원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감염이 되어 있는 병원체가 떠다니면서 사람 숙주에게 발아붙는 것이 아니고 즉 중간 그 병원소로 인간이 아니라 동물에 잠시 머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동물에 머물러져 있던 즉 동물에 감염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인간 숙주에게 전염시키는 전염원 역할도 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발생되어지는 이런 질병을 뭐라 그러냐면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합니다. 또는 인축공통감염병 또는 인수공통감염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견병, 패스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 즉 중간에 병원체가 동물 병원소에 머무르면서 인간에게 감염을 시킬 때 이러한 감염병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토양이 또 잠깐 머무를 수가 있죠. 그죠? 이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병원체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병원체에서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치아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병원소에 잠시 머물죠. 그 인간 병원소가 될 수도 있고 동물 병원소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 동물 병원소 같은 경우에 이 동물에 감염되었다가 인간 숙주에게 감염시키는 감염원 역할을 할 때 이런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질병이 뭐라고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병원소에서 최종 숙주로 가기 위해서 병원체에서 탈출을 하게 되겠죠. 탈출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주로 호흡 계통을 통한 탈출은 무엇을 통해서 가느냐면 기침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재채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다음 소화계통을 통한 탈출은 위장관을 통한 탈출로 분변이 있죠. 분변이나 토물에 의해서 이 탈출이 되어지는데 이 경우는 주로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화장실에 가서 손을 깨끗이 씻지 않았죠. 않은 상태에서 문고리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오려고 문을 이렇게 잡게 조금 그 이전에 이렇게 만졌던 그 손에 있는 그 분변에 의한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을 또 다른 당사자가 잡았을 때 손에 그대로 묻게 됩니다. 손에 묻게 된 것을 뭐 이렇게 잘못하다가 뭐 입에 손을 넣는다든지 이랬을 때 이 소화계통의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기 감염병이나 기생충 질환의 병원체가 체외로 탈출되는 그런 경우가 이런 분변이나 토물에 의해서 발생되어진다. 즉 앞에서는 대화나 기침, 재채기를 통해서 즉 호흡기계통의 탈출은 이루어지고 소화계통 분변이나 토물에 의해서 이러한 병원체가 탈출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비뇨계통을 통한 탈출, 즉 소변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그죠 탈출되어지고 그다음에 기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그 곤충들이 예를 들어서 모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늘로 뚝 찌를 때 침으로 찌를 때 그 침에 어떤 그 균이 묻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탈출한다라든지 주사기를 통해 탈출한다든지 그것이 또 하나의 병원소에서 탈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방병소로 직접 탈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단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옮겨지면서 탈출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주로 중고등학생인데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근데 내 친구가 결막염에 걸린 겁니다. 그 자기도 눈병 아폴로 눈병처럼 눈병 걸리고 싶어서 거기 있는 눈을 같이 비벼버리죠. 그죠? 그래서 자기도 눈병에 걸리는 이것이 바로 개방병수로 해당되는 그 병원체가 탈출해서 감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병원체,
병원소, 병원소에 머무르다가 이제 탈출하는 그런 방법들, 뭐 호흡계통, 소화계통, 비뇨계통, 개방병소를 통해서 해당되는 병원체가 탈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병원체의 탈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실제 병원체, 병원소에서 탈출할 때 감수성 있는 숙주에게 직접 전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간접 전파를 통해서 감수성 숙주에게 병원체가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 병원소에서 병원체가 탈출을 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탈출이 되어지느냐면 앞에서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개방병수를 통해서 이렇게 탈출하는데 감수성 있는 숙주에게 받아들일 때도 그 계통을 통해서 그 경로를 통해서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이죠. 호흡기 같은 경우 재채기를 통해서 그 호흡기를 통해서 이 해당되는 병원체가 감수성 있는 숙주로 우리가 침입하게 되고 소화기는 소화기, 비뇨기는 비뇨기, 개방병수는 개방병수를 통해서 해당되는 감수성 숙주로 전달되어진다. 이런 과정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탈출되었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병원소에서 배출된 이런 병원체는 새로운 숙주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운반되어진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보셨지만 직접 전파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간접 전파되어지는 것도 있고 공기 전파를 통해서 저 에어로졸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전파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다른 숙주로 직접 전달을 통해서 감염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직접 전파죠.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교를 통해서 또는 재채기를 통해서 해당되는 곳으로 바로 직접 해당되는 어, 숙주로 그죠 전파되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간접 전파는 뭐죠? 어떤 매개물을 거쳐서 전파되는 경우입니다. 사람의 손이라든지 파리, 음식, 매개물을 거쳐서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접 전파라고 하죠. 그래서 균이 어느 정도 숙주 밖의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병원체가 공기 중에 떠다닌다 그러면 그곳에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어야 다른 숙주에게 침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간접 전파도 활성 매개체, 살아있는 매개체죠. 매개곤충이라든지 매개곤충에 의한 어떤 생물학적 전파, 예를 들어서 절지동물, 모기나 파리와 같은 그런 곤충이라든지 또 흡촉 유동을 통해서 전파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활성 매개체, 예를 들어서 게달물 같은 경우 있죠. 환자가 쓰던 어, 이 수건이라든지 또는 안경이라든지 기타 어떤 그런 물건에 의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이 비활성 매개체 전파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전파, 즉 비말핵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비말핵 같은 경우에는 요 공기 전파는 에어로졸이라는 것이죠. 비말핵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결핵이 당하는 것인데 활동성 결핵 환자가 취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비말핵이 날아다니죠. 그래서 어떤 숙주가 이 비말핵을 든 공기를 흡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말핵에 포함된 결핵균이 기관지를 지나서 폐포에 도착함으로써 결핵이 감염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실제로 지금 코로나19와도 거의